NH투자증권 투자 로그인과 함께하는 투자 읽어드립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유럽연화연구소 박현도입니다. 석유 공급이 중단되면 운송은 물론이고 식료품, 의류, 가구, 주택 등 소비재의 상당 부분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석유가 현대인의 경제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석유가 비단 개인의 경제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에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현대사를 따라가다 보면 세계 최강국 미국의 패권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정세를 얼마나 뒤흔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검은 황금 석유, 어떻게 세계 경제를 지배했을까요? 땅속의 검은 황금이라고 불리는 석유. 과연 이 석유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원시 시대부터 석유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과는 달랐죠. 석유가 나오는 지역들에서는 석유를 채굴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석유는 깊숙이 해서 파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표면에 깔려있는 석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쉽게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불이 붙는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전쟁 무기 같은 데 사용하게 되죠. 기원전 400년쯤에는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를 공격하면서 석유를 방화용 기름으로 화살촉에 발랐다고도 전해집니다. 15세기 중동 사람들은 복통이나 경련이 생길 경우 약으로 먹고 또 피부 발진을 가라앉히기 위해 발랐다고도 합니다. 석유는 항상 마치 생필품에 필요한 상태로만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 남서부 사막 한가운데에서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굉음을 내며 지표를 뚫고 약 15m 높이까지 검은 기둥이 치솟아 올랐는데요. 이것이 바로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사실은 이 석유가 터지기 전까지 너무나 석유가 잘 안 나와서 투자를 했던 회사도 이제 그만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석유가 터지기 전에 편지를 보내서 이제 채굴 그만해라 하고 당시에 현장에 나가 있던 책임자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가 굉장히 늦게 온 겁니다. 석유가 터진 다음에 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편지가 일찍 왔었으면 아마 1908년 석유가 터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이렇게 유전이 터지면서 중동은 일확천금의 땅이자 황금의 샘이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석유가 더욱 중요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 해군이 함선의 연료를 기존 석탄에서 석유로 바꿉니다. 이후 석유 확보는 전쟁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석유는 곧 국가의 힘이라는 게 더욱 확실해지면서 서구 열강의 관심은 중동으로 향했습니다. 석유를 차지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석유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석유의 주인이었던 중동 국가 대신 석유를 차지하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레드라인 협정을 맺으면서부터입니다. 1928년 7월 영국, 프랑스, 미국 석유 기업들이 이라크에 모입니다. 중동 지도 위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영역을 표시를 하죠. 그래서 레드라인 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미국만이 이 빨간 선 안에서 석유 자원 개발을 독점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사실 1859년 펜실베니아에서 첫 유전이 발견된 미국은 이미 산유국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은 중동 석유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말부터 미국에서 더 이상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은 중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이미 영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 미국은 어떻게 영국을 제치고 중동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아주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차 세계대전 끝나기 1년 전인 1944년에 첫 번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중동 석유에 집중하자 영국은 딜레마에 빠지죠. 미국의 적극적인 중동 진출에 영국은 자국 입지가 아주 줄어들까 봐 걱정했고요. 유전 개발에 필요한 자본도 부족했고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화가 나지만 도움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 자리에서 루즈벨트는 종이에 중동 지도를 그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란 석유는 영국 거고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거는 우리가 같이 나눠 갖고
사우디 석유는 미국 거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944년 영미 석유 협약입니다. 루즈벨트가 중동에서 미국과 영국의 이권을 나눈 거죠. 또 미국이 영국을 제칠 수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1945년 2월 14일 벌어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중동에 들러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을 만납니다. 이 만남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전통적인 예법과 카리스마에 호감을 표시하면서 대단히 극진하게 대접했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라서 다리를 좀 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대통령인데요. 사우디 국왕을 만났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약자에 대한 배려랄까요?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 사우디 국왕은 내전 중에 다리를 다쳐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 개의 휠체어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사실은 휠체어가 사우디 국왕의 몸이 너무 커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박물관에 놓고 나의 친구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준 거다, 자랑을 했다 할 정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은 석유를 떠나서 사우디 국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처칠은 영국 외교부를 아주 닥달합니다. 빨리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만남을 주선해라. 그래서 두 지도자는 만납니다. 그런데 이 처칠은 국왕과 만남 내내 아주 거만한 자세를 취합니다. 시가를 물고 있는 그 사진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술도 계속 마셨고, 이 사우디 국왕과 자리를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이슬람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거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교는 술을 먹어도 된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모독적인 얘기를 농담식으로 합니다만은 좋진 않았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뭐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왕에게 호감을 사기는커녕 루즈벨트하고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총리,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중동 석유의 패권이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로 돈을 버는 구조는 어땠을까요? 보통 세븐 시스터즈라고 부르는데요. 서구 메이저 석유 회사에게 중동 국가들은 석유 채굴권을 주고 판매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석유 생산, 유통, 가격 조정, 이 모든 권한을 산유국이 아닌 이 세븐 시스터즈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산유국에는 대단히 적은 로열티만 갖고요, 석유 회사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를 깨고자 가장 먼저 나선 나라는 이란이었습니다. 1951년 이란에서 처음으로 석유를 국유화합니다. 영국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던 거죠. 다급해진 영국은 미국을 끌어들여서 이란 총리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953년 미국 CIA와 영국 정보기관인 MI6가 이란 모사데그 총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이란 국왕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러한 쿠데타가 성공해서 이제 이란은 친서구 국왕이 실권을 잡고 근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산유국의 첫 번째 석유 국유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중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영국의 힘이 대단히 강했다는 겁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은 힘을 찾기 위해서 상류국들이 오페크를 결성합니다. 하지만 이 오페크는 70년대 초반까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펙을 중심으로 한 이 산유국들이 서구 열강에 반격을 가하고 자신들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1973년 10월 6일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한 제4차 중동 전쟁 때였습니다. 전쟁 초반 이스라엘군은 기습 공격을 당해서 막강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대규모 전차와 항공기, 폭탄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산유국 모두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에는 석유를 단 한 방울도 주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미국이 개입하자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 수출을 금지합니다. 그러자 유가는 70%까지 올라가고 세계 경제는 유례 없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을 받으면서 암흑기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입니다. 4차 중동전쟁 이전 73년 6월의 유가는 배럴당 약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12월 유가는 약 8만 원으로 6개월 사이에 거의 4배가량 뜁니다.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죠.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석유값은 4배치 솟았고요. 중소기업의 3분의 2가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오일 쇼크는 단순한 경제 문제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오일 쇼크를 통해서 산유국들은 석유가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하고 이 석유를 가지고 서구와 대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국은 또 한 번 실속을 챙기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1974년 미국은 오펙에게 석유 주도권을 주는 대신 석유 결제 대금은 반드시 미국 달러화로 하기로 한다는 비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선진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석유 대금을 달러화로만 결제한다는 것은 대단한 큰 의미입니다. 이제 세계 대부분 국가는 세계 최대 무역 상품인 석유 수입을 위해 달러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달러가 국제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자리 잡게 된 거죠.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로 우뚝 서는 순간이죠. (2011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젖히고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 됐고요. 2018년에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젖히고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셰일 레볼루션, 셰일 혁명이라는 게 나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는 중동의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동에 대한 안보 의존을 빼서 이제는 그 힘을 중국을 견제하는데 소위 말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략으로 옮기는 겁니다. 서서히 중동 떠나기 그리고 전략의 핵심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중국 봉쇄 작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석유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만큼 석유는 중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면서 석탄과 석유 같은 원자재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석유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죠. 탄소 중립 정책 이후 오히려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과 풍력의 에너지 효율이 아직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석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석유는 단순히 에너지나 원료로서 쓸모있다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욕망이 집중되는 이해관계의 근원적 요소로 현대의 전쟁과 분쟁, 정치, 경제 흐름에는 항상 석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석유가 만든 역사적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세계 정세가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입니다.